지금 현재 소단원을 지난번 4개로 나눴잖아. 지난 시간에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요. 생태계 구성 여기서 배우고 있고, 생태계의 구성 중에서 구성 요소 다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다루고 지금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잖아. 생태계의 구성이 바로 환경과 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환경의 변화나 생물의 변화로 인해서 서로 어떤 식으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사례는 내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 2개만 뺄 거야. 2개만. 알았지? 필요한 개념 2개 빼고 나머지 내용은 4단원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최종 마무리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만 빼고 나머지를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가 그 2개 개념 빼고는 물어보지 않거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어쨌든 마지막 다뤄줄 것이고, 2개 빼면 바로 이걸 바로 넘어간다. 이 과정이 여기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따라와요. 이해되냐? 알지? 눈 오네. 자, 볼게요. 자,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잖아. 우리가 배웠던 환경의 요소가 빛도 있고 기체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온도도 있고 뭐 습도도 있고 토양도 있지. 이제 그 중에서 빛과 생물 관계, 온도와 생물과의 관계, 물과 생물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 이제 생활형을 볼 것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빛과 생물 관계. 알지? 빛과 생물과의 관계를 훨씬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빛의 형태에 따라서 뭐 빛의 양에 따른 뭐 변화인 건지, 또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 빛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빛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이거 하나하나 사례를 다룰 텐데 다 다루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빛의 양하고 생물과의 관계를 볼 건데, 주로 생물들 중에서 빛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식물인 생산자들이거든. 생산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이제 개념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뽑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알지? 그래서 이제 빛의 양과 그 다음에 생물, 특히 생물 중에서 생산자 중에서 뭐 생각하면 돼요? 식물을 생각하면 돼요. 식물. 알지? 첫 번째가 이제 양엽과 음엽인데, 엽이 뜻이 뭐예요? 잎인데, 양엽은 빛을 많이 받는 잎이에요. 음엽은 빛을 적게 받는 잎이거든. 동일한 잎이더라도 빛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잎의 구조의 차이가 생겨요. 알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잎이 있으면 가장자리에 잎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안쪽에 처박혀 있는 잎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빛을 많이 받겠지. 여기는 빛을 적게 받거든. 그러면 얘는 나중에 구조적으로 양엽이 되고 얘는 구조적으로 음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럼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 양엽은 빛을 많이 받고 얘는 상대적으로 빛을 적게 받으니까 얘보다 최대한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를 비교하잖아. 매의 넓이가 훨씬 이것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엽 자체의 넓이가 뭐예요? 넓거든. 양엽은 상대적으로 좁아요.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의 두께를 볼게요. 양엽과 음엽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양엽 같은 경우는 두께가 예를 들면 이 정도라 생겼다 가정을 할게요. 그 음엽은 얘보다 상대적으로 얇아야 되거든. 왜? 빛이 적게 들어오거든. 너무 두꺼워 버리잖아. 이게 엄청나게 두꺼워 버리게 되면 빛이 적은데 이 내부로 투과성도 떨어지겠지.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들었어요. 이해됐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잎을 잘라요. 잎을 잘라가지고 잎에 뭘 비교할 거예요? 단면을 비교한 게 내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됐지? 이 그림. 자, 그래서 두께 차이를 보잖아. 두께 차이를 보면은 누가 훨씬 두꺼워요? 이게 두껍지. 얘는 뭐예요? 얇으니까 얘가 뭐구나? 음엽이구나. 얘는 양엽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식물 잎의 구조는 이미 1단원 때 배웠지? 그지? 가장자리의 세포들이 표피세포들이지.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지.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지. 다 무슨 세포만 빼놓고? 공변세포만 빼놓고. 공변세포 사이에 구멍이 있고 이 구멍 사이로 뭐가? 기체가 왔다 갔다 하지. 네, 여기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동그랗게 생겨있는 관 모양이지? 이게 무슨 다발이? 관다발이지. 관다발 위쪽이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이라는 얘기거든. 여기도 광합성 해 안 해? 이거 안 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들 있지? 나머지 조직들이 바로 뭘 할 수 있는? 광합성 할 수 있는 조직이고, 이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염육 조직이라고 그랬지?
연육 조직 중에서도 위쪽을 뭐라 그래? 울타리 조직. 아래쪽을 해면 조직이라 하죠. 됐지? 특히 음엽과 양엽을 비교하게 되면 양엽이 특히 무슨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적게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음엽과 양엽의 구조적인 특징, 얘는 넓고 얇지. 염육 조직 중에서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어요. 얘는 좁고 두꺼운데 특히 뭐가?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이해됐냐? 네. 됐지?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주의할 점. 양엽, 음엽하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개념하고 애들이 가끔 혼동하더라고.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나오거든. 그럼 양지식물은 양엽만 갖고 음지식물은 음엽만 갖는 그런 뜻이 아니야. 양지식물 하나더라도 이 안에는 양엽도 있고 음엽이 있어요. 얘도 양엽이 있고 음엽이 있어요. 그래서 양엽, 음엽은 음지식물, 양지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잎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가지고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양지식물은 빛을 많이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고 음지식물은 이거에 비해서 빛을 적게 받아도 생존이 가능한 식물이라는 얘기예요. 알지? 그럼 생존력에 대해서 누가 더 생존력이 강해요? 음지식물이 강하거든. 빛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가끔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 양지식물로 구성된 숲이 있어요. 숲. 네. 숲. 됐지? 그 다음에 음지식물로 구성된 숲이 있어요. 이때 숲을 한자로 림이라 하지. 림. 그래서 양지식물로 구성된 숲을 양수림이라 그래요. 양수림. 됐지? 음지식물로 구성된 숲을 음수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냐?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대학 교수들이 웃어 그래요. 원래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거든. 원래 연결시키면 안 되는 개념인데 일부 기출문제에서 이걸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됐지? 우리는 그냥 연결시키면 돼. 알았니? 됐지? 그럼 양수림하고 음수림을 비교했을 때 양수림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이 있어요. 종. 너희들이 흔히 보는 소나무들이 있어요. 소나무들이 대표적인 양수림을 구성하는 종이고 음수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애가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소나무나 참나무나 우리 주변은 흔한 나무인데 소나무는 구분 잘하잖아. 네. 참나무인데 분명히 봤을 건데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또는 구분을 못하는 거고요. 참나무가 또 다른 나무로는 신갈나무, 그 다음에 떡갈나무라 그래요. 이건 실제 참나무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되거든 이거는. 그지? 어쨌든 의미만 외워둬. 어쨌든 뒤에 뭐가 끝나면 갈나무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참나무예요. 그래서 참나무 열매가 도토리거든. 도토리. 그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가 많아요? 소나무로 구성된 양수림이 많거든. 근데 숲이 안정화되려면 참나무 개체수가 늘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양수림이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음수림으로 발전하게 되거든. 음수림이 됐을 때 숲이 훨씬 더 안정화돼. 됐지? 산불이 잘 안 일어나요. 여기는 산불이 잘 일어나요. 됐지? 나중에 뒤에 설명해 줄 것이고. 이해 됐냐?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음엽과 양엽을 비교했을 때 있잖아. 어떤 숲이 구성이 되지. 숲이 구성되면 어떤 숲은 이런 식으로 나무 수가 적어요. 근데 어떤 숲은 빽빽. 엄청나게 빼곡하게 나무가 차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양한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어요. 됐지? 처음에 숲이 형성되면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 듬성듬성 했다가 그 다음에 빼곡히 차거든. 그러면 두 지역 중에서 이걸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잖아. 그럼 A와 B 중에서 양엽과 음엽의 비율이 어디가 높니라고 물어보거든. 양엽과 음엽의 비율. 그래서 이 개념이 뒤에 가서 숲의 형성 과정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A하고 B의 비율이에요. 양이 아니야. 비율이야. 그럼 얘는 듬성듬성 있지? 얘는 빼곡히 차 있잖아. 그러면 동일한 양의 빛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대다수가 빛을 전체적으로 더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위에만 받지. 그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빛을 적게 받거든. 그럼 여기 비율이 훨씬 뭐예요? 높거든. 여기 비율이 높잖아. 그럼 여기는 빛이 적게 받으니까 무슨 비율이 높아요? 음엽의 비율이 높지.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양엽의 비율은 누가 높아요? 이게 높지. 그렇지? 양엽의 전체량은 이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비율로 따져버리니까 이놈의 비율이 뭐 한다는 양엽의 비율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양엽의 비율이 양엽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양엽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잘 말했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 나중에 식물의 천위 과정 그래가지고 이때 양수림하고 음수림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한번 개념 빼고 간 거예요. 이해됐냐? 네.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세기와 광합성 속도에 대한 변화 그래프거든. 그래서 교재를 보면 그래프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프 해석 과정은 아마 출제되지 않을 거야.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래프 해석 과정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개념만 빼고 갈게요. 자, 이게 방금 했던 게 첫 번째 개념이고 이게 두 번째 개념이야. 알지? 광합성이 뭐예요? 무기물에서 유기물 만드는 과정인데 더 정확하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게 목적이야 지금? 포도당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지? 그럼 광합성은 뭘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또는 포도당을 뭐 한다? 합성한다 또는 포도당을 생산한다 보면 돼요. 이 됐지? 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요? 속도. 속도가 들어가거든. 속도 들어가면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무슨 시간다? 단위 시간다. 이때 단위 시간을 하게 되면 일정의 정해진 시간이라고 그랬지? 일정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포도당이 무슨 양? 생산량을 우리가 광합성 속도로 보는 거예요. 네. 이 됐지? 그지? 그럼 어떤 시간 동안에 포도당이 생산한 전체량이 있겠지? 전체 생산량. 그래서 이 광합성 속도에 대한 개념을 무슨 양으로 정의하냐면 총 광합성 양으로 정의해. 원래 양이라기보다는 속도로 봐야 되거든. 총 광합성 속도. 실제로는. 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돼? 단위 시간당 포도당의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돼요. 됐지? 그럼 더 쉽게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무슨 시간당? 단위 시간당 이 시간 동안에 생산된 전체 무슨 양? 포도당의 양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생산자가 만든 거지? 포도당 만들었으면 일단 포도당 일부 가지고 뭐 해야 되겠냐? 이 속에 에너지 들어가 있잖아. 화학 에너지가 뭐? 세포를 써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뭘로 써요? 세포 호흡으로 써요. 됐지? 그래서 그걸 무슨 양이라고 그래? 호흡량이라고 그래. 너희들 숨 쉬는 호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호흡이에요? 세포 호흡인데 이걸 생략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무슨 시간당? 단위 시간당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뭘 시킨? 분해시킨 포도당의 양이 되는 거지. 되냐? 예를 들면 100을 생산했어요. 사실 분해시켰어요. 몇이 남아요? 60 남겠지. 그리고 남은 포도당 양이지. 그 양을 순광합성 양이라고 그래. 남은 거.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같은 시간 동안에 분해시키고 남은 거지. 남은 무슨 양이야? 포도당의 양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 그렇지? 결국 생산된 걸 가지고 분해시키고 남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당연히 이게 되겠지. 총이. 이게 됐지? 당연하겠지만 호흡량은 총 광합성량을 넘어설 수 있냐? 넘어설 수 없지. 생산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 이게? 이게 됐지? 돈으로 따지면 돼요.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쓰냐? 불가능하잖아. 자, 그다음 이때 포도당이라는 개념을 확대시킬 거예요. 뭐 시켜? 확대시켜. 포도당을 뭘로 확대시키냐면 유기물로 확대시킬 거예요. 네. 어차피 포도당 뭐거든? 유기물 종류고 포도당 가지고 다양한 유기물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포도당 자체를 뭘로 확대해버린다고? 유기물로 확대해석해버린다고. 그렇지? 그러면 총 광합성 양에 대해서 단위 시간당 생산된 전체 포도당에서 포도당 뭘로 바꾸면 돼? 유기물 양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포도당은 광합성인데 광합성이 일어난 포도당 가지고 다른 유기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살짝 바꿔요. 총 광합성은 목적이 포도당이니까 유기물을 확대시키게 되면 이거를 총 생산량으로 바꿔버려. 이해됐지? 뭘 생산했다는 얘기? 유기물. 이해됐지? 그럼 이거 어떻게 정의하면 돼? 단위 시간당 생산된 전체 유기물의 양. 이해됐지? 그럼 이때 유기물의 종류가 뭐예요?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핵산 등이 있잖아. 특히 비타민도 있는데 특히 3대 영양소 생각하면 돼요. 그럼 3대 영양소의 일부는 뭘 갖고 쓸 수 있어요? 세포로 분해시킬 수 있지. 그러면 전체 유기물 중에서 세포 호흡으로 뭘 시킨 게 있어요? 분해시킨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겠지. 그렇지? 그럼 그 남은 양은 그냥 뭐라고 그래? 순생산량이라고 그래요. 됐냐? 그 다음에 호흡량은 세포 호흡이 똑같기 때문에 개념 그대로 써주고.
이해됐지? 그러면 전체 유기물 양 중에서 일부는 세포로 분해시키고 그리고 남기는 거지. 그러면 역시 어떻게 돼요? 이걸 더하면 총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다시 한번 포도당이라는 개념을 유기물로 확대하게 되면 총광합성, 순광합성을 총생산, 순생산으로 개념을 살짝 바꿔서 설명한다고. 됐지? 그래서 D에서 이 개념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거고. 이해됐니? 그지? 그 다음 나중에 이 순생산량을 또 3개로 분류시킬 거예요. 됐지? 3개로. 어렵지 않아요. 됐냐? 여기까지가 필요한 개념 뺐어. 됐지? 그리고 다음 소단으로 넘어갈게. 됐니?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니? 어디 배우고 있냐고 지금.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지금.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지금. 이거 세분화시키면 어디 배우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지. 필요한 개념 뺐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여기 내용 알고 있어야 이 흐름이 이해가 돼요. 이해됐냐? 생태계 이유전리 들어간다. 자, 생태계 이유전리를 크게 4개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됐지? 네. 생태계 구성 요소 이미 배웠네? 네. 배운 거잖아. 여기서 어떤 개념을 끌어낼 거냐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개념을 끌어낼 거예요. 됐어? 그럼 이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훨씬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시킬 거예요. 그걸 생태 피라미드라 그래. 이 생태 피라미드를 가지고 생태계의 평형을 설명할 거예요. 이게 됐지? 관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2개지. 뭐 환경 요소, 생물 요소. 환경 요소가 비생물 요소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게 됐지?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끌어낼 거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만 끌어낼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됐지? 그럼 어떤 관계를 통해 끌어낼 거냐면 생산자를 소비자가 뭐 하게 돼요? 먹게 되지. 피식과 포식의 관계로 끌어낼 거예요. 이게 됐지? 그러면 생산자가 주로 무슨 자예요? 피식자지 먹히니까. 그럼 소비자 중에서 생산자를 먼저 먹는 놈이 있지. 그걸 뭐라 그래요? 1차 소비자라 하지. 그럼 1차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포식자가 되는 거지. 됐냐? 네.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를 또 먹는 놈이 있어요. 몇 차 소비자예요? 2차 소비자지. 그럼 얘가 뭐가 돼? 피식자, 여기는 포식자가 되는 거지. 2차 소비자를 또 먹는 놈이 있어요. 3차 소비자가 있거든. 그럼 얘가 뭐가 돼? 피식자, 포식자.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무슨 표로 표현을 해요? 화살표로 표현을 해서 이 관계만 뭐 해낼 거라고? 끌어낼 거라고. 이해됐지? 그 다음 생산자를 구성하는 종의 종류는 한 종류냐? 여러 종류겠지. 얘도 여러 종류, 얘도 여러 종류, 얘도 여러 종류인데 각 단계별 여러 종 중에서 몇 종만 끌어낼 거예요? 한 종씩만 끌어낼 거예요. 됐어? 그 한 종씩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됐지? 네. 이걸 뭐라 그래? 먹이 사슬이라고 그래. 됐냐? 네. 그럼 풀은 뭐야? 풀은 생산자잖아. 생산자를 누가 먹고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 몇 차예요? 1차. 1차지.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누가 먹고 있어요? 수리부어. 귀지가 먹고 있지? 얘가 몇 차예요? 2차예요. 얘를 얘가 먹잖아. 얘가 몇 차예요? 3차지. 그래서 각 단계별 한 종씩만 뽑아낸 거야. 네. 됐지? 근데 실제 각 단계는 한 종만 있냐? 아닙니다. 여러 종이 있거든. 그럼 여러 종을 실제 나열시켜가지고 이런 관계를 형성시키잖아. 어떻게 나와요? 복잡하게 나와요. 이거 뭐라 그래? 먹이 구물. 그럼 먹이 사슬과 먹이 구물은 생태계 생물적 요인 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무슨 관계로 뽑아낸 거예요? 피식과 포식 관계로 뽑아낸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됐지? 네. 그지? 자, 그 다음. 이 복잡해 보이는 피식과 포식과의 관계를 피라미드형으로 바꿔서 표현할 거예요. 간단한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 됐냐?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피라미드를 하냐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냥 생태 삼각형은 편하잖아요. 꼭 피라미드 써요. 짜증나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계를 나눠요. 나눌 때 방식이 있다. 단계를 보면 아래 단계 있는 거, 윗 단계 있는 거 있지. 그렇지? 항상 아래 단계, 윗 단계를 바로 비교하잖아. 아래 단계는 피식자예요. 위에는 포식자예요. 이거 비교하면 여기가 피식자, 여기가 포식자예요. 이거 비교하면 여기가 피식자, 여기가 포식자. 이거 비교하면 여기가 피식자, 여기가 포식자 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모든 단계에서 항상 피식자는 뭐밖에 없어요? 생산자밖에 없지. 생산자가 항상 무슨 단계에 있어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다고. 이해됐지? 이걸 먹는 포식자가 1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 3차, 그 다음 4차가 되는 거지. 생태계 파트는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들어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걸 그냥 개념 자체를 정말 그냥 쉽게 너무 이해를 해버리더라고. 너 이게 쉽게 다가서면 안 돼요. 됐지? 이따 보면 더 복잡한 또 그림 또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보자. 그럼 생태 피라미드는 생물 요소 중에서 뭐 갖고만 구성시킨 거야? 생물 요소 중에서 생물 요소야. 뭐 생산자하고 소비자 갖고만 구성시킨 그림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생물 요소 하나 더 있잖아. 뭐 분해자 있거든. 그럼 이 그림 안에는 분해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분해자를 넣고 싶은데요. 이 안에도 넣으면 안 되지. 분해자는 따로 빼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 생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별로 나름대로 뭘 형성했어요? 단계죠, 단계. 이 단계. 그래서 각 단계의 공통적 이름을 영양 단계라 그래요. 영양 단계. 여기도 무슨 단계? 영양 단계. 여기도 영양 단계. 여기도 영양 단계. 여기도 영양 단계. 됐지? 영양 단계를 바로 위, 바로 아래만 비교할 거야. 그러면 생산자는 1차에 대해서 아래 단계 있지. 그래서 이놈은 위 영양 단계에서 아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위 영양 단계라고 그래요. 위치적으로 아래 있다고. 그럼 1차는 생산자에 대해서 뭐예요? 상위 영양 단계 되는 거지. 근데 1차를 2차랑 비교하잖아. 그럼 1차가 뭐예요? 하위가 되는 거거든. 2차가 뭐가 돼? 상위가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1차냐 2차냐 3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는 소비자들 있잖아. 중간에 껴있는 소비자들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하위가 될 수도 있고 상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기출문제 상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이라는 말이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태 피라미드 안에서 먹이 관계가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이란 뜻이야. 알았냐? 오케이? 이해되지? 네. 이제 어디도 흐름 보고. 그럼 생태 피라미드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뭐 분해자도 있겠지. 그럼 나머지 뭐 환경들이 존재하겠지. 이해됐지? 네. 이걸 다 연결시키면 또 생태계 되는 거고. 생태계를 다르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야 그냥. 이해됐니? 그리고 먹이 사슬, 먹이 그물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갈 거예요. 네. 이해됐죠? 이제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들어갈게요. 아까 먹이 사슬은 각 영양 단계별 몇 종씩 뺐어요? 한 종씩. 이거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그랬고 여러 종을 한꺼번에 빼기해서 포식과 피식 관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 된다고 그랬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됐지? 그다음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비교할 때 특히 먹이 그물에서 생산자, 소비자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풀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생산자거든. 그러면 이 풀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지. 메뚜기 몇 차예요? 1차거든. 이 메뚜기를 뒤지가 먹잖아. 이게 몇 차예요? 2차거든. 이거를 수리붕이가 먹으니까 몇 차예요? 3차가 되는 거거든. 됐지? 근데 봐. 이 풀을 뒤지가 직접 먹었어요. 그럼 2단계로 가잖아. 뒤지는 1차예요. 2단계로 가서 이렇게 갔어요. 몇 차예요? 2차가 되는 거야. 알았지? 소비자들도 차수를 정할 때 절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지.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2차, 1차, 2차, 3차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됐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생태계는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대요. 됐지? 굉장히 단순하지? 어떤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생태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풀이 멸종되잖아. 다 죽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만약에 메뚜기가 죽잖아? 멸종하잖아? 풀 빼고 이게 다 죽어요. 됐지?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풀은 죽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메뚜기가 죽잖아. 그렇지? 그러면 뒤지가 죽을 수 있지. 근데 수리 부엉이는 안 죽을 수 있거든. 왜? 다른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됐지? 그러면 이 생태계보다는 이 생태계가 종이 멸종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 말은 이 생태계가 이 생태계보다 안정화돼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됐냐? 네. 그럼 먹이 구물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각 종의 멸종률이 보이죠? 낮아지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두 과정의 생태계 안정성을 비교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B가 훨씬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됐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생태계가 안정화되려면 뭐가 복잡해야 돼? 먹이 구물 관계가 복잡해야 되지. 네. 뭐 할수록? 복잡할수록. 그럼 먹이 구물 관계가 복잡하려면 각 영양 단계별이지. 각 영양 단계별 종의 다양. 종류가 다양 또는 많을수록이지. 네. 됐냐? 네. 이때 개념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종의 종류를 종의 수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종의 수. 됐지? 개체 수하고 헷갈리지 마. 됐지? 예를 들면 색깔이 다른 게 다른 종이다. 잘 봐. 노란색 종이 있어요. 5개 있지? 붉은색 종이 있어요. 5개 있어요. 4개인데요.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종이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럼 전체 개체 수는 몇 개? 15개지. 종의 수는 3개.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종의 수. 의외로 이런 단순한 개념을 헷갈려갖고 애들이 틀리더라고. 나중에 밀도를 구하라고 그때 밀도를. 개체수 구하라는 얘기거든. 종의 수를, 개체수를 착각하고 막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웃겨버려 완전히. 됐냐?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거를 종 다양성이라 표현을 해요. 종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를 표현한 걸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거든. 종 다양성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됐냐? 네. 생태계는 훨씬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의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이 환경에서 종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냐 이거지. 그지?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가장 마지막 소단원 생물 다양성에서 이걸 다룰 거예요. 네. 이해됐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이 정도 말고 가면 돼요. 됐지? 그래서 먹이 구물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조건은 종의 종류가 많아야 되는데 이 종의 종류가 많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장 마지막에 다룬다고 해. 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생태 피라미드 들어갈게요. 자, 아까 피라미드 있지? 생태 피라미드는 뭐 갖고 구성해야 돼?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의 피식과 포식 관계를 갖고 형성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눴어요. 네. 맨 아래는 무조건 뭐야? 생산자지, 생산자. 생산자 여기는 1차, 2차, 3차, 4차가 되는 거지. 이때 차수를 정할 때는 먹이 관계가 이렇게 갔을 때지, 이렇게. 네. 근데 만약 이놈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1차. 1차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먹어가는 거 말고 차례대로 갔을 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해됐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분해자도 있고 환경 요소도 있고. 이해됐냐? 그렇지? 자, 그 다음 현재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떤 요인이 감소되는 게 있어요. 됐지? 이거 잡아야 되지? 됐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체 개체 수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됐지? 그럼 생산자의 전체 개체 수하고 소비자의 전체 개체 수, 특히 1차 소비자 전체 개체 수를 비교하게 되면 보통 누가 많더라는 얘기야? 생산자가 많더라는 얘기야. 보통. 됐지? 그럼 대표적인 예로 1차 소비자 중에 얼룩말이 있어요. 4차 소비자 사자가 있어요. 누가 많거든 개체 수는? 얼룩말이 많거든. 이해되니?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또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생체량이 있어요. 생체량. 나중에 생장량하고 생체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구분시켜 줄 거예요. 네. 일단 우리는 지금 뭐 다루고 있어요? 지금? 생체량. 보고 있어요. 그럼 생체량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각 단계별 모든 개체들 있지. 모든 개체들을 다 모아서 뭘 재요? 무게를 재요. 몸무게 잰다고. 됐지?
근데 생물체들의 대다수 무게를 차지하는 7, 80%가 뭐예요? 물이거든. 그 무게에서 뭘 빼요? 그 무게 중에서 물을 쫙 빼요. 물을 뺀 나머지 양이에요. 이해됐냐?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을 쫙 빼내잖아. 그럼 내 몸에는 대다수가 유기물이 남거든. 이해됐냐? 그럼 생체량은 현재 단계별 전체 무슨 양 의미해요? 유기물 양을 의미해요. 이해됐지? 유기물 양이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거는. 됐지? 물론 역전될 수는 있어요. 됐지?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절대 역전되면 안 돼요. 뭐 에너지량은 절대 역전되면 안 돼요. 에너지량이라는 얘기는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은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요? 줄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됐지?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자 보자. 최초의 에너지는 뭘로 공급받냐? 빛. 빛이지? 네. 이 빛을 누가 끌어와요? 생산자가 끌어오거든. 그럼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이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통한 이걸 무슨 물에 저장해? 유기물에 저장하는 거지. 네. 이게 되지? 그지? 그럼 이 에너지의 일부를 누가 쓰니? 얘가 쓰잖아. 그럼 이 유기물의 일부를 또 누가 갖고 와요? 이놈이 갖고 오거든. 그러면 1차는 생산자한테 유기물을 100% 다 가져올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 유기물이 넘어오게 되면 이 유기물 다 가져올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에너지량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됐지? 그 다음 2차로 가잖아? 그럼 1차도 이 에너지 일부를 지가 뭐 하겠니? 쓰겠지. 일부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일부가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2차도 가져오는 유기물량이 뭐예요? 적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량도 줄거든. 이게 됐지? 그럼 4차도 3차, 4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가면 갈수록 유기물량이 뭐예요?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량도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물량, 에너지량 갈수록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근데 유기물은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함량할 수 있잖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량, 즉 유기물량이 예를 들면 뭐 A가 적어도 에너지량 많을 수는 있거든. 그래서 절대 뭐는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네. 됐지? 그럼 봐. 그럼 1차, 2차, 3차, 4차가 가져가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는 전부 다 누가 공급해야 돼? 생산자가 다 공급해야 되지.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량은 항상 얘들보다 에너지량 항상 뭐야? 많아야 충분히 공급해서 얘들이 살아간단 말이야. 네. 이랬지? 예를 들면 4차, 예를 들면 얘가 생산자가 에너지가 1000이 있어요. 근데 얘가 요구하는 게 10,000이래. 무슨 말이야? 이거 다 먹어 치우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에너지 어디서 구할 거야? 구할 수가 없다고. 이게 다 멸종한다고.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랑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어야 이 생태계는 뭐예요? 안정화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에너지가 역전되면 큰일 나요. 이해되니? 됐지?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에 모든 소비자들이 이용할 에너지는 다 누가 공급해? 생산자 다 공급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자도? 분해자가 이용하는 에너지 다 생산자들 통해서 공급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전부 다 더하잖아. 절대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랑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됐냐? 됐지? 자, 그래서 각 단계별 에너지량이에요. 10,000, 1000, 그 다음 250, 100, 그 다음에 50 이렇게 숫자 일 필요가 없어요. 됐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현재 여기서의 에너지량은 단계가 이렇게 먹고 먹히고 갔을 때거든. 이해됐냐? 그러면 이렇게 먹고 먹히고 갔을 때 이놈이 가장 마지막 몇을 얻어요? 50을 얻잖아. 근데 이놈이 만약에 생산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직접 취하면 50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해됐냐? 에너지 면에서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뭐를 먹는 게? 채소를 먹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얘들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얘들이. 이런 단계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오히려 뭐 하는 게 있어요? 증가하는 게 있어요. 됐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개체 크기, 개체 하나하나의 크기. 됐지? 보통 위로 가면 갈수록 개체 하나의 크기가 보통 커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개미하면은 당연히 나무가 크지. 그런 사례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됐냐? 대체적으로. 이게 됐지? 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 크기 이거는 역전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전되면 안 돼요. 뭐
에너지 효율. 에너지량하고 효율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1차하고 얘가 1, 2, 4차제. 1차하고 4차를 비교하면 1차는 1000을 얻잖아. 만이었지? 얘는 몇을 얻어요? 50밖에 못 얻거든. 그러면 효율성에서 누가 높아야 돼? 이게 높아야 되거든. 적게 얻은 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냐? 돈으로 따지잖아.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렇지?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벌어요. 어떤 게 쓴쓰미가 커요? 1000만 원 벌 때가 쓴쓰미가 크지.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50만 원 벌면은 아껴야 되잖아. 이해됐지? 대표적으로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에너지를 언제만 써요? 사냥할 때만 쓰거든. 그때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해됐지? 얘가 얼룩말이 있어요? 얘는 수시로 움직여야 되거든. 왜? 언제 잡아 먹힐 줄 몰라요. 얘는 잠도 못 자지, 얘는 잠도 못 자요. 됐냐? 소구야, 네가 편하게 자고 있는 거 정말 행운이었으니까 네가 얼룩말을 태워봤으면 지금 잠 자. 네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됐냐? 에너지 효율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때 에너지 효율을 수학적으로 구하는 공식을 생물학자들이 약속으로 정해놨어요. 됐어? 효율은 아까처럼 이해하면 돼요. 왜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럼 효율을 직접 한번 수학적으로 구해보자고. 이때의 공식은 생물학자들이 임의로 뭐 한 거예요? 정한 공식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이라고 그래요. 됐지? 근데 현하고 전을 구분해야 되잖아. 네. 예를 들면 내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그 단계를 뭘로 봐요? 현으로 본다는 얘기야. 얘가 몇 차? 1차면 전이지. 전이 뭐예요? 생산. 하위란 얘기예요. 얘가 뭐예요?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 몇이니? 만. 분의. 여기는 천이지. 그래서 효율의 단위가 퍼센트거든.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몇 프로예요? 10%. 10%죠. 됐지?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250 곱하기 100이지. 몇 프로예요? 25%거든. 이거 에너지 효율은 250분의 100이니까 40%거든. 이거 효율은 50%가 되는 거든. 에너지 효율은 뭐예요? 증가한다라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준다고. 실제 효율은 아까처럼 생각해야 돼. 네. 적게 얻은 만큼 아꼈어요. 아껴 쓴다고. 알았지? 그러면 생산자 에너지는 못 구하는? 그 전 단계 뭐야? 황내. 빚이지, 빚. 빚에 대해 얼마나 공급돼 있냐? 10억. 됐어? 네.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것만 쓴다는 얘기 지금. 효율이 엄청 떨어지겠지. 이게 됐지? 그러면 이것의 효율은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 이게 됐냐? 이게 됐지?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생태 피라미드에서 이제 잘 봐. 네. 지금은 에너지 이동이다. 뭐 이동? 에너지 이동. 이렇게 생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네. 뭘로 들어와? 빛이다. 빛으로 들어오지. 빛. 네. 들어오면 뭘로 바뀌어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네. 지금 가는 건 다 무슨 에너지? 화학. 화학 에너지인데 이 화학 에너지는 반드시 무슨 물에 저장돼서? 유기물. 유기물에 저장돼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생물체와 생물체 사이에서 물질은 유기물 형태로, 네. 그 다음에 유기물 속에 무슨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됐지? 그 다음에 각 단계는 당연히 다 무슨 호흡 해야 돼? 세포 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간대요. 이건 뭐예요? 열 에너지지. 됐지? 그럼 어떤 물질이 빠져나가요? 그럼 이거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 이거 무기물이지, 세포 결과니까. 네. 이해됐냐?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분해자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게 됐지? 분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가 만들어졌고 이걸 분해자 가져간대요. 네. 이거 뭐겠어요? 사체나 배설물이겠지? 네. 그럼 이 이동은 유기물 이동이야, 무기물 이동이야? 유기물. 유기물 이동이지. 그럼 이 속의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 화학. 화학 에너지. 됐어? 그럼 이 속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자한테 또 유기로 넘어가는 거지. 네.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됐지? 그럼 분해자에서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열이거든. 물질이 나와요. 뭐예요? 무기물. 무기물이거든. 그럼 이 무기물을 다시 생산자 가져가는 거지. 무슨 성? 광합성. 그래서 물질은 뭐 한다고? 돌고. 돈다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이때 열은 다 우주 밖 빠져나가니까. 네. 이해됐지? 이게 앞에서 배웠던 생태계 흐름을 여기다가 그냥 다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이해됐냐?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태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위에가 좁은 이유가 뭐예요? 주로 이거는 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량으로 해석했기 때문에요. 만약 에너지 효율로 해석하면 생태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겠냐? 역삼각. 이게 뒤집어서 나오지, 뒤집어서. 이해됐냐? 네. 이제? 자,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를 작성할 때 예를 들면 개체 수 갖고 작성한 거예요. 네. 됐지? 단계로 점점 뭐해 지금? 줄어들지? 그 다음에 생체량 갖고 해석한 거지? 네. 생체량 가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뭘 가지고? 공급된 에너지량이지. 에너지량 갖고도 줄어들지. 그죠? 이게 대표적인 각 요소를 가지고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됐냐?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비교해 볼게요.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 이동량 비교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거든. 볼게요. 두 생태계가 똑같은 생태계인데 4차 소비자 볼게요. 4차 소비자가 에너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얻었대요. 네. 그럼 여기 4차 소비자가 직접 얻었대. 어느 게 에너지량이 많아요? 이게 많지. 이거는 적어요. 됐지? 에너지 그럼 4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면 보통 누가 많을까? 이게 많아요. 효율은. 아까 얘기했잖아. 적게 얻을수록 아껴 쓴다고. 물론 실제 숫자 구해봐야 되지만. 되냐? 보통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생태계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의 생태 피라미드를 비교를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두 생태 피라미드에서의 안정성을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A 생태계하고 B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 피라미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나름 기준이 있어요. 즉 개체수라든지 그 다음에 생체량을 기준으로 해서 생태 피라미드를 작성해봤더니 A 생태계는 이렇게, B 생태계는 이렇게 나왔대요. 됐냐? 네. 이것만 가지고 따지잖아. 그럼 A 생태계하고 B 생태계 중에서 어느 생태계가 불안정해? B 생태계가 불안정하지.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생체량이 적다는 얘기는 생체량은 유기물 양이기 때문에 유기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여기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제 B 생태계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기준을 두 개를 다 줘요. 개체수하고 생체량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단계별 에너지량 기준으로 생태 피라미드를 다시 작성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됐지? 개체수하고 생체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에너지량, 실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대. 됐지? 됐냐? 그럼 두 생태계 중에서 어느 생태계가 불안정해? A가 불안정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주로 개체수나 생체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그랬지?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체수하고 생체량이 이런 식으로 역전되어 나오더라도 실제 이놈들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량이 다른 것보다 많으면 이 생태계는 뭐하다 표현해야 돼? 안정하다 표현해야 된다. 됐어? 그래서 만약 기출문제에서 이 두 기준에 대한 피라미드 내용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오면 생태계의 안정성은 이걸로 따지지 말고 이걸로 따지라는 게 에너지가 우선이니까. 이해됐지? 그지? 얘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생체량은 유기물인데 유기물은 결국 그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기물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건 아닌가? 근데 여기는 유기물이 적은데 에너지가 많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건 양이잖아. 지방 함량이 많았겠지. 지방은 1g당 9kcal. 그렇지? 실제 양은 적어도 보유할 수 에너지랑 그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해됐냐? 생태계 안정성 비교할 때는 이것만 나오면 이거 갖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게 동시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아니라 뭐 갖고 해석해? 에너지 갖고 해석하라고. 이해됐냐? 네. 오케이? 이쪽에서 안정성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대표적인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닷속의 생태계들이 이런 유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쪽에서 교재를 보면 초원에서의 생태계, 산림에서의 생태계, 해양에서의 생태계. 그지? 그래서 환경별로 생물 요소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비교해봤더니 생체량 갖고 비교해봤더니 생산자의 양이 굉장히 적잖아. 그럼 이것만 갖고 따지면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거든. 근데 실제 이것에 대한 에너지량 갖고 해석을 해보니까 해양 생태계가 그렇게 불안정한 생태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됐니?
생산자의 생产적지만 실제 보유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얘기지 이게.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태 피라미드를 가지고 안정성을 따질 때 이것만 나오면 이거 갖고 비교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동시에 나오면 이제 이게 아니라 에너지 갖고 해석하라고. 이해됐지? 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 들어갈게요. 또는 이거를 생태계 항상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성이 뭐야? 일정한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이라 또는 유지하려는 성질. 그럼 생태계의 평형은 생태계가 항상 뭐 하려는? 안정화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생태계가 불안정한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불안정한 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 불안정한 요인을 없애 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네. 대표 사례 볼게요. 예를 들면 생산자 1차, 2차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의 수가 늘었대요. 수가 늘면 그 다음에 뭐의 수가 줄겠어요? 생산자의 수가 줄고 2차 소비자의 수가 늘겠지. 이거 자체가 지금 생태계가 뭐한 거야 지금? 불안정해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수는 뭐 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2차 소비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럼 시간이 더 흐르잖아? 그러면 생산자의 수가 줄는 만큼 이놈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 먹을 양이 줄어드니까 이놈의 양도 결국 뭐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치? 나중에는 이렇게 뭐 하게 돼요? 이놈이 늘면서 여기 가게 여기서 애들이 충분히 늘었고 그 과정에서 애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리고 얘가 줄는 만큼 얘는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줄게 되면 얘는 다시 뭐 하겠지? 얘도 다시 줄어들겠지?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냐? 네. 됐지? 이런 식으로 생태계는 항상 안정화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소비자나 2차 생산자의 수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거나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최종 소비자의 일부가 멸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됐지? 그래서 생태계는 어쨌든 불안정해지는 걸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최소화 시켜줘야 되지. 알았지? 그래? 그래야 그게 곧 우리가 사는 방법이니까.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에너지 흐름 볼게요. 생태계 에너지를. 일단 에너지 흐름은 최초에는 무슨 에너지 들어오냐? 비대 에너지. 그게 뭘로 바뀌어요? 화학 에너지. 결국에는 열로 밖에 빠져나가죠. 알지? 그 흐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상대량 기억 좀 잘하세요. 영양 단계별 에너지 흐름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뜻이거든. 이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렇지? 이 말을 의미를 모르니까 애들이 그 그림 해석이 안 되고 그래요. 다양한 질문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영양 단계별 저장되는 에너지는 없다라고 보란 뜻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비자예요. 내가 생산자한테 에너지를 뺏어왔지. 그지? 그럼 보통은 내가 그 에너지를 세포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일부는 내가 저장해 놓겠지. 그럼 일부는 내가 이거를 뭐 내 상위 소비자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저장되는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예를 들면 에너지를 뺏어왔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내가 100% 호흡으로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영양 단계별 저장된 에너지는 없다라고 해석하라고 해. 그래야 이 그림 이해가 돼요. 됐지? 그럼 그럼 봐볼게. 이 그림이죠? 너희들 교재에 나온 그림. 그렇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서 배웠던 생태 피라미드를 살짝 더 다른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그림일 뿐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있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무슨 피라미드가 돼? 생태 피라미드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끼워 집어넣었어요? 분해자를 살짝 더 끼워 집어넣은 거고. 이해됐지? 그럼 최초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와요? 태양 에너지. 이게 무슨 에너지? 비대 에너지잖아. 이때 비대 에너지 양이 몇이에요? 170만이죠? 170만. 그럼 170만의 에너지 중에서 생산자가 취한 에너지가 몇이래요? 281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럼 2810의 일부를 얘가 뭐로 썼대요? 13197로 써버렸대요. 이게 뭘로 빠져나갔다는 게 지금? 호흡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일부가 고사량으로 매세 에너지가 4592 에너지가 분해자한테 갔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있겠지. 이 에너지는 애가 저장해 안 해? 안 하지. 100% 더 들어가요? 1차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네. 그러면 2810에서 1차 소비자로 간 에너지랑 구하게 되면 뭐를 빼주면 돼요? 13197 더하기
4,592를 모아주게 되면 빼주게 되면 몇이 나와요? 3,021이 나온다니. 저장되는 건 없으니까. 이해됐지? 그럼 A는 A한테 몇을 얻어왔어요? 3,021을 얻어왔잖아. 이해됐지?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몇이 나와요? 2810이 나오겠지? 됐냐? 초등학교 산수 문제거든 이제. 그지? 그럼 3021이에요. 그럼 이놈의 일부를 뭘로 써버렸대? 호흡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사체 배수물로 650이 분해자한테 갔대요. 그럼 나머지량은 다 얘한테 갔다는 얘기거든. 이게 됐지?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더하면 이 값이 나온다고. 저장되는 건 없으니까. 이게 됐지? 그럼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지? 505를 받았어요? 몇을 썼어? 270. 105가 분해해서 갔으니까 나머지량은 얘한테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됐니?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놈이 128이잖아. 나머지는 77, 그 다음에 51로 이렇게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 저장되는 건 없으니까. 이걸 더하면 몇이 나와요? 128이 나오거든. 됐지? 그럼 분해자 입장이에요. 그럼 분해자는 에너지를 몇을 얻으니? 5,399. 그럼 이걸 뭘 더해주면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 분해자는 다른 놈한테 유기물을 주지 않거든. 그렇지? 지가 쓴단 말이 혼자. 그래서 뭘로? 호흡으로 다 날렸다는 얘기지. 저장되는 걸 없다라고 보니까. 이해됐냐? 이게 상대적인 에너지 이동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얘들이 많이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분해자가 5,399를 얻었으면 왜 5,399를 다 호흡으로 써요? 일부는 저장할 텐데. 없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이 뜻이. 이해됐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놓고서 또 기출문제고 또 물어봐요. 혼나. 알았지? 이제 다시 한번 생태계 에너지 흐름 이동할 때 상대량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단계별 저장된 에너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호흡으로 써버리든지 다른 생명체한테 전부 다 넘겨버리든지. 이해됐냐? 알지?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각 단계별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게요. 각 단계별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했었니? 현 단계를 전 단계로 나눠.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현 영향 단계 에너지량이 되는 거잖아. 이게 현 영향 단계 에너지량이에요. 이걸로 보면 안 돼. 얘가 최초의 취한 에너지 값이거든. 됐지? 그러면 이놈이 현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생산자 에너지율은 170만 분의 2만 810 곱하기 몇이 나와요? 100이 나오겠지? 이해됐냐? 그지? 구하기 좀 힘들겠지? 이렇게 이런 복잡한 계산 문제를 안 내요,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됐지?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현이 되는 거잖아. 그럼 3021을 2810으로 나눠요. 몇이야? 2810분의 몇? 302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2차 소비자의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현이잖아? 그럼 전이 이게 되지? 그럼 몇이에요? 3021분의 505 곱하기 100이 되겠지. 그지? 그럼 3차 소비자는 505분의 128 곱하기 100이 되겠지. 이게 됐냐? 그지? 그 다음 이게 에너지효율인데 에너지효율을 내가 지난 시간에 뭐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적게 얻은 만큼 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랬지. 많이 얻은 만큼 대충 쓴다고 해. 그치? 씀씀이가 엄청 크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를 해석하잖아. 수학적 의미 해석하면 뭐 이것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에너지 효율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잖아. 그럼 태양의 에너지는 몇을 갖고 있는데 170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몇을 가져왔어요? 2810을 가져왔거든. 그렇지? 그럼 이 값을 몇 프로로 잡았을 때 100%로 잡았을 때 이만큼 가져온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거야. 이게 에너지 효율의 또 다른 뜻이라고. 그게 이 공식의 뜻이잖아. 이게 됐지? 또 다른 말로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이 공식을 해석하면 생산자는 몇을 갖고 있었어요? 2810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가 3021을 가져온 거잖아. 그럼 이거를 몇 퍼센트로 잡았을 때? 100%로 잡았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은 몇 퍼센트냐 이거야. 이게 됐지? 이게 이 공식의 뜻이라고. 됐냐?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